자, 계속 이어서 쌤이 프랑크 왕국 할게요. 자, 프랑크 왕국에 그 이제 피핀이 등장합니다. 피핀. 카로스 대제의 아들이요. 카로스 대제의 아들이었던 이 피핀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피핀이 교황의 지시 속에서 카로스 왕조를 개창했어요. 그게 751년인데요. 그러니까 피핀 전에 카로스 마르테 하고 피핀이 이제 왕조 개창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메로베우스 왕조죠. 메로베우스 왕조로 있다가 피핀 때 카로스 왕조로 개창이 돼요. 751년이잖아요. 여러분 750년에 뭐가 있었죠? 아바스 왕조가 설립이 되죠. 이슬람에서는 아바스 왕조가 설립이 돼요. 그러니까 아바스 왕조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프랑크 왕조의 문화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거. 처음에도 설명했지만, 그쵸? 이 놈바르디아족이 뭘 믿는다 했어요? 아리오스파를 믿는다 했죠? 이 아리오스파름이었던 이 놈바르족이 교황을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여기에 대해서 이 피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피핀은 이 지역, 이 놈바르족이 다스리던 지역을 얻어서 교황한테 기증하게 되고, 이것이 무슨 명이 되냐? 교황령이 돼요. 이 교황령은요, 여러분, 교황이 다스려요. 지금 이 교황령 물론 굉장히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바티칸 있죠. 바티칸도 사실은 여기에 수장은 누구예요? 바티칸의 정치적 수장은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슬람에서도 그랬잖아요. 이슬람에서도 칼리프가 정치적 수장의 역할을 같이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황도 교황령에서는 정치적 수장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피핀도 재상이었잖아요. 그죠? 이 사람도 재상이란 말이야. 궁제라는 표현 썼죠. 궁제라는 이 피핀이 왕이 될 때,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뭔데 왕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황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유럽 문명에서 왕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지지받아서 교황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형성되었다라는 거. 요거 잘 알아두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왕의 경위가 처음 시작부터 교황의 권위를 받기 시작한 게 피핀이부터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핀은 거기에 대한 고마움으로 롬바르족을 공격해서 그 지역을 교황에게 기증해서 교황령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요게 먼저고 요게 다음이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럼 요거는 왕조 개창은 언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메로베스 때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공격을 받아서 기증한 건 언제 일어난 거예요? 카로스 왕조 때 일어난 거죠. 무슨 말 이해되죠, 쌤말? 이해될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요 말이 좀 중요한데, 원래 로마에 중요한 교회가 5개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 4개가 동로마에 속합니다. 뭐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더, 그 다음에 안티오크, 예루살렘, 이게 다 동로마 쪽이죠. 서노마 지역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로마 가톨릭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뒤에 가서 좀 설명할 건데, 이슬람이 그 우상 숭배를 금지시키죠. 이게 비잔팀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비잔티움에 있었던 동로마 교회가 우리도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로마 가톨릭에서 받아들이지 못해요. 요 뒤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과 동로마 교회가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동서교회 분열인데, 이때 동로마 교회 황제가 심지어 동로마 교회의 교황이죠. 교황의 황제예요. 동로마 교회는 황제가 심지어 서로마 교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을 잡으러 와요. 잡으러 왔다가 더 재밌는 건 롬바르족 때문에 실패해요. 그러니까 동로마 황제의 보호하에서 로마 교황이 있었는데, 그 동로마 황제가 로마 교황을 잡으러도 왔는데, 근데도 더 나가서 그 동로마 황제가 이제는 롬바르족한테 막혀서 못 오는 실정이 돼 있는. 그러니까 이때 비잔틴 제국도 약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교황 입장에서 누구한테 의지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카를로스 왕제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피핀은 자신의 정체성을 교황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있었고, 교황은 피핀을 통해서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서유럽의 중세의 왕과 교황 간의 관계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 그 유명한 카로로스 대제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카로로스 대제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카로로스 대제는 프랑크 왕국의 정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이 처음부터 이 넓이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쪽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이렇게 영토를 넓혀가요. 그러면서 전성기를 가져오게 되고요. 옛날 서노마 영토를 영통이 아니고 영토를 상당 부분 차지하게 됩니다. 상당 부분 차지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이 가면 곳곳에 머리 세우냐 교회를 막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막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 입장에서 봤을 때도 와, 교회를 막 세워주니까 종교 전파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준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서노마 황제의 대관식을 올려줘요. 그러니까 교황이 야, 너는 로마의 황제야 라고 대관식을 올려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교황 이름이 네오 3세입니다. 여러분 이 네오 3세 좀 같이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오 3세. 왜냐하면 이 네오 3세 교황이에요. 교황. 아까 선생님이 그 우상숭배 문제 얘기한 적 있죠. 성상을 파괴해야 된다, 성상을 없애야 된다 했던 동로마 황제도 레오 3세예요. 그러니까 레오 3세가 두 명인 거예요. 동로마 황제로서 레오 3세가 있고, 그 다음 지금 여기 등장하는 교황으로서 레오 3세가 있어요. 근데 이 교황으로서 레오 3세는 뭐다? 서노마 황제로서 카로스 대제한테 뭐 했다? 서노마 황제로서 대관식을 열어줬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카로스 대제가 크리스트교를 전파하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죠. 그럼 교회를 세우면 교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교회 가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제 오늘날 성당이죠. 성당에 가면 뭐가 계세요? 신부님 계시잖아요. 그럼 그 신부님은 누가 보내야 되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교황을 보내야 돼. 교황이 파견해야 됐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에 많은, 그러니까 그 주교라 해요. 거기 이제 교회에 있는 담당 신부님을 주교라 하는데, 그 주교들이 상당 부분이 이 카로스 대제가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주교는 교황이 임명해야 된다, 아니다 황제가 임명해야 된다를 두고 서인권 투쟁이 터지는데, 어쨌든 서인권 투쟁이 터지는데,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면 좋아요. 아, 교회의 신부님도 카로스 대제가 임명을 했구나.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구나. 요 정도 느낌만 있으면 된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카로스 대제가 영토를 넓혔고, 영토를 넓히면서 동시에 뭐도 같이 전파했어요? 크리스트교도 같이 전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고마우니까 교황이 뭐까지 줬다? 서노마 황제 대관식까지 열어줬다. 이제 너는 로마를 이어가는 지배자다라고 인정까지 해줬다. 그러나 그 속에서 무슨 문제가 자라고 있다? 교회의 신부를 누가 임명하는? 황제가 임명하는 문제까지 자라고 있다. 선생님 조금 깊게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요번에 서양사가 대단히 강화되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 사람 또 뭐가 중요하냐? 카로스 대제는 카로스 르네상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뒤에 나오는 뭐 16세기에 나왔던 르네상스만큼의 위대함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서유럽의 로마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궁정학교. 궁정학교는 다른 게 아니고 궁에서 운영하는 학교. 군에서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설립해줬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아르헨에 있었던 군정학교고요. 여기서는 라틴 문법이나 논리학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뭘 가르친 거냐면 라틴어를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라틴어가 로마예요. 로마 요쪽에 있는 사람들을 라틴족이라 하잖아요. 그죠? 이 라틴어가 로마예요. 이 로마어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저번에도 얘기했던 큰 마을에
로마어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문화를 어떻게 합니까? 이어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주로 한 역할이 뭐냐? 이 라틴어를 배워서 한 역할이 뭐냐? 필사예요, 필사. 필사가 뭐냐면 책을 그대로 옮겨 적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반듯반듯하게 옮겨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후손들한테 로마에 있었던 문헌들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있으니까 르네상스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뒤에 가서. 르네상스라는 게 사실 로마 그리스 문화에 다시 부흥하는 건데, 로마 문화를 다시 부흥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부흥시키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부흥시켜요. 근데 그 뭔가 있게 해줬던, 그러니까 로마 문화를 그대로 유지시켜줬던 존재가 누구였냐면 카로스 대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학문과 고전 연구를 후원하게 되고요. 라틴 문화를 장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문화가 이 프랑크 왕국에 스며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카로스 대제 굉장히 중요하다 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피핀까지 같이 정리합시다. 피핀은 교황의 지지를 통해서 카로로스 왕조를 개창을 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롬바르족을 공격해서 교황령을 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로마 교황은 동로마 황제의 보호에서 벗어나 프랑크 왕국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피핀 대제는 프랑크 왕국의 정성기였고 소노마 제국의 대부분을 영토를 확장했는데 이때 곳곳에 뭐를 세웠다?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교황이 너무 이쁘니까 뭐까지 해줬다? 소노마 황제에서 대강까지 내려줬다. 됐죠? 근데 이때 교회의 주교를 임명하는 권한을 누가 쥐고 있었다? 황제가 쥐고 있었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다. 그다음 카로루스 시대 때 로마의 문화를 프랑크에 그대로 이어주기 위해서 궁정학교를 설립하거나 학문과 고전 연구에 후원을 했고, 이것이 이후에 르네상스가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매우 베리베리 중요한 게 여기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로마 문화 플러스 크리스토교 플러스 게르만 문화가 중세 서유럽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유럽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는 유럽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유럽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그 유럽은 이 유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게르만 민족이 쌤이 얘기했듯이 그냥 오랑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영역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요. 이들이 초창기 대부분 뭐 어떤 상태에서 살았겠어요? 유목 상태에서 살았을 확률이 높아요. 유목 민족의 특징이 뭐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형제들에게 분을 상속하는 거죠. 그게 프랑크 왕국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실은 봐요. 이슬람도 그렇잖아요. 이슬람도 생각을 해보면 그 시작했던 아라비아 사람들이 아라비아 계통 사람들이 그 사막 일대를 다니던 뭡니까? 유목 민족 아니었어요. 그들에 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왕권이 안정이 못해 끊임없이 전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프랑크 왕국도. 카로스 대제 사후에 아들까지는 잘 가요. 근데 아들 밑에 자식이 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손자가 3명이죠. 카로스 대제 손자가 3명이었는데 이 3명의 손자가 이렇게 나누어졌던 거예요. 나누어져서 특히 막 싸우다가 베르덴 조약과 메르센 조약에 의해서 이 베르덴 조약과 메르센 조약에 의해서 이게 베르덴 조약이고요. 메르센 조약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서프랑크는 오늘날 어디하고 위치하냐? 프랑스하고 위치해요. 동프랑크는 오늘날 독일의 전신이 되겠죠. 중프랑크는 오늘날 이탈리아의 정신이 되는데 여기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탈리아 한번 봐봐. 이탈리아 제약은 로마 교황령 있죠. 일단 로마의 교황의 영향력이 높죠. 그리고 이쪽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누구의 지배가 굉장히 강력했던 것이에요. 로마의 지배가 강력했고 곳곳에 로마 시대 때부터 이어져온 도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들이 분할되어서 도시 자치가 발달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중앙집권국가가 등장하기에는 이탈리아는 19세기 가야 돼요. 사실은. 거기에 비해서 프랑스와 독일은 앞으로 유럽에 있어서 상호간의 주도권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유럽사는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여기에 영국사 이렇게 플러스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탈리아는 뭐가 중요하냐? 여기 누가 있어요? 교황이 있죠. 자 봐요. 피피 누구의 지휘하에서 황제가 됐죠? 교황의 지휘하에서 황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든 독일이든 간에 영국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다르더라도 프랑스든 독일이든 간에 교황을 차지하고 교황의 권위를 이용할 수 있다면 황제권을 강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장악하고 싶은 거예요? 이곳 교황권, 교황에 있는 이 교황령을 장악하고 싶은 거예요. 초창기에 여기를 장악하고자 노력했던 황제들 대부분 독일 쪽에서는 동프랑크 왕국 사람들이야. 뒤에 가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서노마 대관이 나중에 독일의 오토 1세한테 넘어가요. 그럼 뒤에 가서 다음에 설명할게요. 자,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사는 프랑스와 독일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뒤에 가면 영국사가 중요해지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자, 프랑크 왕국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